정치화법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정치화법 44번째 이야기,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혹시 장발장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나요? 장발장 원작을 읽어본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거의 웬만하면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봤거나 뭐 만화를 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발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장발장은 원래 그 정원사로 일을 했었었는데 그 과부인 누나와 조카, 7이나 되는 조카를 부양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위해 빵을 한 조각 훔쳤었는데 원래는 제가 5년형이라고 하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려 한 4번 정도를 탈옥을 하다가 계속 잡히는 바람에 최종적으로는 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게 되죠.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징역을 살았던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건 퍼블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그리고 5년만 있으면 되는데 왜 탈옥을 한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들으면서 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앞서서 죄형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대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형벌 규정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벌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멋대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하고 이때 당시에 형벌을 주는 그런 배경, 사상적인 배경들을 죄형 전단주의라고 했다고 합니다. 죄형 전단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를 모두 권력자의 재량에 맡기자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좋은 권력자를 맡기면 다행인 거고 좀 나쁜 권력자를 만나면 참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국가에서 형벌로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형벌권이 남용되다 보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어쨌건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이 있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얘기, 죄형법정주의의 의미 어떻게 변했을까요? 근대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를 나타내는 유명한 말은 뭐냐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왕이 멋대로 만든 법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 대표자들이 의회에 모여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만 있다면 그 내용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 근대 이전과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뭐가 틀린가요?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이전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 이전엔 그나마 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대적 의미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간 누구를 벌 주기 위해서는 법률을 먼저 만들어라. 즉 자의적으로 형벌을 주지 마라. 이런 부분에서는 진일보되어 있지요.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고쳐집니다. 여기에 적정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집니다. 따라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뭐냐면 법률의 내용 자체도 법률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법률의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도록 적정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뭐냐면 법관의 자의적 판단 입법자의 자의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좀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장발장의 예를 본다면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 그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빵을 한 조각 훔쳤었는데 그로 인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려 징역 5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보면.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파생 원칙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원칙이 있는데 5가지 원칙의 내용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습형법 근지의 원칙입니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옛날부터
그렇게 관례대로 이루어졌었던 법들이죠. 그거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내용과 범위가 당연히 명확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에 따른 처벌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대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게 되어 있고요. 또 명확하다면 이 법률 규정 자체가 아주 명확하다면 국민이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됐고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어. 그러면 뭐 징역이 뭐 사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최소 징역 3년 이상 뭐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그럼 내 살인을 하면 감옥에 5년 이상은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자기 그 방에 뭐 한 2주일 있는 것도 죽을 지경입니다. 하물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뻑적뻑적 되는 감옥에 5년 이상을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이를 비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범죄를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범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의 수준이 서로 비례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본다면 가장 중대한 범죄,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살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률에 살인을 한 자는 5년형에 처하겠습니다 라고 해왔는데 그런데 만약에 도둑질을 한 자라고 가정해 본다면 도둑질을 한 자는 10년형에 처한다 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범죄의 정도와 그에 대한 처벌 간에 서로 간에 균형이 안 맞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살인한 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적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형법의 효력을 소급한다. 그 과거로 돌려가지고 현재 무슨 법률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과거에 일어났었던 것들을 판단해서 여기에 적용한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죄가 너무 괘씸합니다. 근데 당시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 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 법을 만들어서 이 행동을 했던 사람은 20년에 처합시다 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이 사람이 1년 받을 걸 20년으로 징역을 줍시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이 사람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급효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 소급효를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범죄 행위자에게 유리할 때만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 상식에는 맞지 않는데 그만큼 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는 국가의 어떤 그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격하게 하자. 그 말은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좀 더 잘 보장하자 이러한 입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세계 너무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법률에 다 담을 수가 없는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범죄 무엇이 범죄인가 라고 하려고 한다면 범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회가 복잡하고 생활도 너무 복잡한데 그걸 어떻게 다 규정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는데 근데 다른 법을 한번 좀 보니까 혹은 다른 규정을 보니까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법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뭐 도축법인가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무슨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보면, 근데 이제 염소를 키우고 있었던 사람, 그 도축업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도축을 하는데 이 법에 안 맞게 했었나 봐요. 아니, 여기 염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을 키웠었던 사람이니까 일단, 그런데 양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찰에서 이 사람을 불법 도축업자로 기소를 했는데, 관련 근거를 뭐냐면, 여기 이제 도축법에 여기 염소 이렇게 나와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양을 가지고 도축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염소랑 양이랑 좀 비슷하니까 이거 불법 도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잘못된 기소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어쨌건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다. 서로 다르다. 법에 염소라고 적혀있지 양이라고 적혀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차용해서 끌어다 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서로 염소와 양이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 역시도 행위자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매번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적용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죠. 자, 이제 이 5가지 파생 원칙의 내용들 다 외워야 되는데요. 외우기가 좀 힘들 때는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워보십시오. 명, 소, 유, 적, 관. 이건 이제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우기 쉬울까라고 했더니, 거기 있었던 한 학생이 명서유적관 이렇게 해서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에게 알려줬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대학교 생활 잘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재형법정주에 관련된 이 5가지 파생 원칙 외울 때 항상 이렇게 해보시죠. 어디가 명소, 좋은 곳에 유적이 있나 보다 해서 명소, 유적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직접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법조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형벌 법규의 기본 사상 및 건전한 국민 감정에 따라서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를 범한 자는 처벌한다 라고 법조문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 봅시죠. 보면 이거 재형법정주의 강정이 위배되죠. 뭐냐면 대체 건전한 국민 감정이 뭔지 알 수가 없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요. 그 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형법의 법규가 없는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형벌이네요. 유추해석 금지를 어긴 사례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부칙으로 이 법칙은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소급표 금지의 원칙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이때부터 사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인데요.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